몇 달 전 한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이선아 씨를 만났습니다. 황당한 일이요?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딱 여기예요. 진짜 그냥 여기. 그냥 저 앞에서 네. 그냥 쭉 이렇게 직진해서 걸어오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한 여성과 마주쳤다는 선아 씨. 어? 어? 뭐죠? 어딘가 수상한 느낌에 거절하고 지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차를 붙잡고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체 같은 너 잘 걸렸다. 어? 뭐야 이거? 당황한 선아 씨는 차를 멈추고 그 여성과 실랑이를 벌였다는데요. 갑자기 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못 봐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 열 받죠. 못한 게 그대로 담겨 있어가지고 보는데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정리됐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선아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팔목이랑 무릎이랑 뭐 발목 이런 데가 아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사건 없었잖아요. 현장에서도 없잖아요. 계속 너 보험 접수 빨리 하라고 또 막 하고 제 보험사에 전화까지 하면서 계속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보험 사기인 것 같아요. 아하. 운행 중인 차에 다가와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차를 세우고 실랑이 끝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 접수를 신청한 의문의 여성.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볼 땐 솔직히 저 말고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인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좀 병원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하다. 진단서를 여기저기 떼려고 하고 길게 떼려고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얘기는 해줄 수는 없지만 너 사건 이전에도 아마 이력 조회가 될 거다. 실제로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 중 그 여성과 마주쳤다는 한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가는데 저 여자가 저기서 왔어요. 저기서 저 앞에서 왔어요. 저 지금 앞쪽 차. 예. 제가 지금 예. 전화 통화를 드릴 수 있어요. 아유, 저도 지금 이게 배달할 때 무슨 배달 하시는 거예요? 음식 배달해요. 미선 씨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간 일도 쉬었답니다. 아이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정말 굉장히 무서웠어요. 보이셨나요? 무섭죠. 여자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막 불편을 위협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정말 굉장한 공포였어요. 말도 못하게. 핸드폰에 담긴 긴박했던 당시 상황. 그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내 차를 세우더니 전화를 한 통만 쓴대 지금 뭐가 없다고요. 시비를 걸면서요. 무서워 죽겠네요. 시간이 있고요, 출동.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 반응이 좀 이상했다는데요. 그 여자를 보시더니만 이제 아시는 느낌이셨어요. 경찰들도 어디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말 섞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미선 씨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사건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자동차 앞에 서 있는 그 여성을 목격했다는데요. 이제 퇴근을 하려고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여성분이 이제 같은 스타렉스 차량을 들어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여자예요. 혹시나 저희 같은 일을 당할까 봐 기사분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기사분을 쫓아가려 차를 돌렸는데 어느 순간 그 여성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의문의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 사건 장소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차 멈추게 하고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고 그런 여성분이야. 오빠도 있으세요? 생긴 건 멀쩡해요. 생긴 건 멀쩡해갖고 그냥 들어다니는 젊은 처자야. 젊은 처자인데 이분 맞으세요? 이 동네가 떠오르는 샛별?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계속 사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이 있어요. 오늘 전화 왔어요. 유명한 주민이라고. 이걸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니까 머리카락이 막 잡았었고 그랬어요. 핸드폰이야 왔는 머리카락이. 갑자기 제 차를 보고 막더니 이제 욕을 하시더라고. 맨날 경찰 와요. 골목에선 이미 유명 인사였던 의문의 여성 이샛별 씨. 2년 전 그녀가 나타난 뒤로 동네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데요. 그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집마다 CCTV를 설치했답니다. 와 난리가 아니네요. CCTV 다 찍고 있어요. 저희가 된다. 진짜 영악한 텔크만큼 내가 또 쉽지 않아요.
샛별 씨로부터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걸 하지 집어던져갖고 나는 이제 공사하는 줄 알았지. 시끄러워서 뭔가 좀 이상해. 쌩하고 나왔어요. 집어던지고 있더라고요. 2개다 해서. 아이고. 그래서 이런 거. 아 이것도 그 던진 거예요? 뭐를 던졌어요? 그렇게? 돌덩이 던지고 쌩도 던지고 김치. 에? 김치? 저희가 이게 집이 저쪽으로 유리창을 다 누가 이렇게 돌을 들어서 떼놔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이 집에서밖에 던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던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벽돌도 있고 한두 개 던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명문도 모른 채 이샛별 씨로부터 각종 테러를 당한 주민들. 심지어 그녀로부터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를 누르더니 핸드폰 좀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전화 좀 쓰겠다고. 야, 세상에.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거절해서 인터폰을 그냥 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간가 또 왔는데 차 밑에 뭐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꺼내야 된다고. 그거 좀 해달라고. 이래서 우리 아저씨가 나갔어요. 밤에 계속 배를 눌러대는 성화에 물건을 꺼내주러 나간 영숙 씨의 남편. 그런데 갑자기 샛별 씨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뭐예요? 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샛별 씨와 손이 닿았고 그걸 빌미로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샛별 씨로부터 더욱 황당한 문자를 받았답니다. 아줌마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손가락 꺾여서 부러질 뻔했고 추행에 폭행에 정신적 피해까지 2천만 원 달래요. 그러면 나 해결된다고. 저는 이 사람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놈들이 제정신이 아니겠지? 아? 왜 너희 노래 같이 하니까 그랬지. 이해하기 어려운 샛별 씨의 이상한 행동들. 그녀는 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는데요. 사건으로 아마 끝내 만나지 못했는데요. 못 만났어요. 이샛별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자주 출동했었다는 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이상하네. 그래서 똑같은 형태를 지금 벌써 알바에 신고만 해도 몇 건 있잖아. 아니면서 딴다는 분에서 일건만 해서. 이상하네. 그런데 그때 여기 온라인 가만히라고. 도착한 곳은 이샛별 씨의 집 앞. 수갑창고야? 수갑이요? 수갑창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 야? 저것도 저것도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샛별 씨. 제작진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제작진. 경찰의 도움으로 샛별 씨에게 명함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람이 지금 집이 기간이 끝나는데 내가 못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소송을 했나 봐요. 영도소송을.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시면 법원에다가 해서 이들한테 묻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고지를 해주고 이제 올라고 하는데 잘 못하게 나를 끄집어 내면서 막 멱살을 잡고 안 넣는 거예요. 집주인을 만나 소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이샛별 씨에 대한 첫인상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는데요. 하이디라 그러면 혹시 이해 가시나요? 하이디? 네, 알프스 소녀. 그 유럽풍의 그 차림으로 처음에 제가 데뷔를 했어요. 부동산에서 그 세를 줄 때. 멀쩡해요. 대근색은 사근사근하고 존댓말도 잘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2년 전 이샛별 씨와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장호열 씨. 그런데 저 이사 갈래요. 집이 너무 커요. 이러면서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가시라고. 근데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날짜를 맞추겠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했는데 저 집 없어서 못 나가요. 하하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계약이 종료된 지 이미 2개월이나 지난 상황.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여자로부터 돌아온 건 욕설 문자 테러였답니다. 네가 네 애는 오죽하겠니? 안 걸려 곧 돼질. 아이고. 이게 제일 마지막 받은 문자예요. 저런 욕설을 문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현재 이샛별 씨가 거주 중인 집은 매매가 완료된 상황. 그녀가 11월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호열 씨는 큰 피해를 본답니다. 이제는 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냥 상식선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명도소송을 하게 됐어요. 샛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수상한 사람의 정체는 이샛별 씨의 어머니였는데요. 어머니가 있어요? 가족이 있군요. 제작진은 그동안 취재된 샛별 씨의 이상 행동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진 찍고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만 들었죠. 핸드폰을 보고 있다던가 사진 찍었다던가 그랬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찍어가지고 손목이 아프다고. 하하. 어머니 기억 속에 샛별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되게 명랑하고 부사성도 밝고 친절하고 다 예뻐하는 그런 애였었죠. 보험회사 다니셨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조금 다녔었어요. 맨날 했나? 지금은 안 해요. 수입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제 아버지가 좀 준 돈이 있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한 걸까요? 이런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싶기도 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13년간 혼자 딸하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또 생활을 또 꾸려가야 되니까 제대로 잘 막 보듬어주고 막 그런 것도 없었죠. 저도 지금 궁금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진짜 빠지는 눈물을 해.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을 폭행해서 구속되기가 쉬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여기 갔다가 입상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샛별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경찰서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김건호 PD예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제보 받고 왔어요. 제작진을 기억하고 있는 이샛별 씨. 먼저 욕설 문자 테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가요? 뭐를 어떤 내용이요? 이 세월호 사건의 배우고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수건으로 왔는데요? 보낸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사기와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물어보는 순간 음식을 면접 X가 저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체포된 상황에서 실실 웃고 있으면 안 되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취재 중 반복적으로 나타난 샛별 씨의 돌변하는 모습들. 피해 사고나 피해 망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이제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내 주변에 지금 나를 감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가해자 그룹들이 있는데 그 망상의 대상이 한 무리에 우리 피디님도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특정 무리가 나를 음해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면 나는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의심이 가중되어 가다가 그런 맞서는 행동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핸드폰 촬영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아니면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겠죠. 이분도 내 주변에 지금 이 시간에 왜 차를 타고 터성이면서 라이트는 왜 켰을까? 아 맞아. 지금 나 감시하는 그룹이네. 내가 오히려 증거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찍는 그래서 거예요. 계속 촬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있었던 시비를 건가? 붙이거나 해가지고 뭐랄까 숨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게 해야 되겠네. 자극을 하기도 하고 나 잘못 건드리면 2천만 원 손해 보게 되는 거야. 건드리지 마.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경찰을 부른다거나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해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상들로만 봤을 때는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고 뭐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그날 이후 샛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교도소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속되신 상태나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거는 씨께서 좀 잘 받아들이고 계시던가요? 그냥 또 저보고 뭐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같이 살면서 어찌됐건 제가 바짝 붙어서 네. 일단은 제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심리상담 그런 데도 좀 같이 다니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어떤 촬영이었던 거예요? 네,
가해자 차량이고요. 네. 이쪽에 있던 게 그 피해자 차량입니다. 이 현장 도착했을 때 당시에는 좀 상황이 좀 처참했습니다. 여기 앞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참혹했던 그날의 흔적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고였을까요? 사고는 공주 부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가드레일 사이에 갑자기 역주행 차량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화물차는 20km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는 운전자들을 위협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땐 가해 차량은 공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같이 이제 역주행을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온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정지 신호를 이제 수행하고 했는데도 이제 차가 이제 불응을 하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니까 가해 차량에 계신 분이 이제 조현병 환자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고. 역주행 차량을 본 대형 트레일러는 다행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뒤를 쫓아오던 흰색 승용차는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못 봤죠. 어이구. 그 충격으로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뭔가 변형이 이렇게 약간 있었거든요. 가까스로 운전자를 꺼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피해자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청첩장이랑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 신부였던 거를 알게 되면서 되게 조금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에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날 이거를 찾아갖고 제가 온 거예요. 내가 청첩장 내가 돌리려고. 이 청첩장을 내가 갖고 왔을 때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내 이름, 내 아빠, 제가 아빠 이름 이어갖고 그렇게 해가 왔잖아요. 결혼을 18일 앞둔 딸이었습니다. 청첩장을 건네며 행복해하던 딸의 모습이 엄마는 잊히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찾겠어요. 우리 내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고요. 한없이 보고 싶어요.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딸이었습니다. 살뜰하게 가족들을 챙겼던 유나 씨는 사남매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원을 졸업한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제 결혼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기에 가족들은 더 안타까운데요. 할머니도 먼저 간 소녀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제 오고 불쌍해가지고 한매 가고 만날 그래 하다가 불쌍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불쌍하다 우리.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예비 신랑 역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 결혼식 때 쓰려고 했던 일정도 다 잡았고요. 웨딩드레스도 선택했고요. 웨딩 사진 촬영도 다 끝났고요. 네, 신혼여행도 계약금 다 걸어놨었고요. 다 한 상태였어요. 이제 뭐 결혼 준비에 대한 거는 다 못 돌린 청첩장만 돌리면 되는 거였고. 중학생 때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지난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식만 올리면 부부가 되는데 불과 결혼을 18일 앞두고 그녀가 사망한 것입니다. 늘 밝고 착했던 그녀가 왜 이렇게 떠나야 했는지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주행한 가해자 탓도 많이 해보고 일 처리를 빨리 못한 경찰들 탓도 많이 해보고 앞에 시야를 가렸던 트럭 탓도 많이 해보고 근데 마지막에는 제 탓이 되더라고요. 윤화 씨가 보고 싶은 날이면 남자친구는 늘 이곳을 찾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사무치는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안 믿길 때가 많죠. 윤화 씨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 무렵 예비 신랑 앞에 누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기서 만났었어요. 저기서 떠나였는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결혼하면은 뭐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전부 저 장모님 키워주신 부모님 험담이었어요. 윤화 씨가 있는 납골 땅을 찾아온 한 여자. 그 사람은 자기가 윤화 씨를 낳아준 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생모랑 생모 동생분이 오셨을 거예요. 올 때 다 뭐 등산복처럼 입고 오셨더라고요. 옷차림 자체가 골프 같은 느낌, 아웃도어 느낌. 가시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녀는 왜 딸이 사망한 후 예비 신랑을 찾아온 걸까요? 그래도 좋잖아요. 예뻐요. 얼마나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30년 동안 윤화 씨를 키워준 분은 사실 윤화 씨의 고모였습니다. 보내봐요. 내가 왜 니를 길러갖고. 얼마나 예뻐. 윤화 씨가 고모랑 함께 살게 된 건 부모님이 이혼한 후부터였습니다. 그녀 나이 2살 때였다는데요. 근데 막 냉정하게 뛰대요. 저거 엄마가. 거의 한 3살도 안 됐고 2살 정도로 보면 되죠. 그래 울고 도장 찍고 돌아서는데도 손을 안 잡아주더라고. 아이고. 쟤하고 나하고 이제 한없이 울고 왔지. 얘가 저 아버지가 있을 때는 고모부 했어요. 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얘가 엄마 아빠 하겠다고. 윤화 씨에게 고모, 고모부는 이 세상 유일한 가족이었고 30년 동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행여나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가슴 아파할까 봐 고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윤화 씨를 대학원에 보내며 부족함 없이 키웠다는데요. 나는 우린 지금 친딸인 줄 알았어. 조카를 저렇게 해주구나 싶어서 놀랬다고. 그것도 시집 조카이고 친정 조카인데 얼마나 힘들겠는데 엄마가 키우니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같은 걸 하면 걔네 가족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대대손손 오셔가지고 막 응원하고 이랬었거든.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고 2주가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못 본 생모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고 났을 때 혼자 있었냐? 사고 나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했냐? 대전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따로 또 서류 떼고. 윤화 씨의 예비 신랑을 만난 그날 생모는 가족들 모르게 사망 서류를 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화 씨의 생모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를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참. 뭐 몸이 안 좋아서 어찌하겠노? 좀 쉬어야지. 그지? 그리고 그 응. 사고는 그게 화재랬나? 예. 아, 맞아. 일단 좀 쉬자. 알고 보니 가족에게만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어디 보험 들었냐 해서 자동차 보험 어디 보험 들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알려줬죠. 윤화 씨가 다녔던 회사에도 전화를 했다는데요. 장례식 끝나고 이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전화를 해서 엄마라고 했었거든요. 퇴직 처리하는데 자기가 이 근처 여기 회사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자기가 퇴직 처리하는 김에 뭐 필요한 뭐 그런 게 준비를 해야 되면은 온 김에 뭐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험사를 물어봤던 통화 뒤 지금껏 연락 두절이라는 생모. 생모는 윤화 씨의 가족 몰래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직접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님 댁 되시죠? MBC PD인데요. 그런데요? 아, 그 혹시 어머니 계세요?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네, 잠시만 얘기 좀 나누시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작진은 어렵게 생모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일단 사망 처리를 해야 일이 된다고 하니까 저거 일주일 주려고 내가 간 거잖아요. 그게 왜 잘못됐어요? 문자랑 전화를 계속 그렇게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그게 오해가 쌓인 것 같아가지고. 그 어린애들한테 꼬박꼬박 보고 다 해야 돼요. 그날 하루 동안 했다고. 그게 그렇게 지금 이 난리
이길 일인가? 자신은 보험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알아만 봤을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윤화 씨 이름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요. 맞아. 그거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 들어가 있는 사망보험금. 가해 운전자의 사망보험금과 각종 생명보험에 퇴직금까지 합산하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하지만 생모는 이혼 후 30년 동안이나 나몰라라 하다가 그 딸이 사망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화해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아까부터 계속 물었잖아요. 없다고. 단돈 1원도 못 줘요. 왜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뺐을 거예요. 뺐을 수 있는 거라면. 생모라도 그렇지. 자기는 연필 한 자루도 안 사주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니까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돈 때문에 날뛴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갖고 어처구니 없고 나는 될 수 있으면은 보험금도 그렇고 막 차라리 싹 받아가 어디 뭐 불의똑 해보더라도 그 여자는 주기 싫은 심정이야. 현행법상 이 상속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윤리적인 비난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친모가 100%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막내딸이 떠난 지 한 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 엄마거든요. 그런 그 서로를 보면 사망해고 한 거 그걸 좀 한 개 좀 해줬으면 싶었어.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쩌노 이거를. 그래서 사정은 아는데 이제 저희가 뗄 수 있는 자격이 계시진 않아요. 양자 만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친척으로만 대했거든요. 한순간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랍니다. 이게 뭐냐고. 버리고 한 25길 안 되고 버리고 갔는 새끼는 생보라고 치고 30년 길난 고모는 아무 저거 먹고 쓸모가 없다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가족 서류 어디에도 윤화 씨는 없습니다. 미리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한 18살쯤 됐었어요. 보고 야, 니 언제 엄마 밑으로 오너라 이러니까 엄마 다음의 세계는 엄마 아버지 딸로 태어나지만 아버지가 외로우니까 엄마 그 성으로 그냥 갈래. 아버지 성으로 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고맙더라고요. 알고 보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빠를 위했던 윤아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온 마음 다해 키웠건만 생모만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데요. 당시 윤아 씨를 두고 간 말 못할 사정이 생모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때 왜 친권을 포기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기억이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러고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저도 이해는 잘 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갔겠죠. 핑계 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친엄마를 그리워하진 않았을까. 결혼식장에도 그 사람이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절대 오면 안 된다. 라고 했던데 그 지 목숨값이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걔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은데. 나 버리고 간 사람, 나 두고 간 사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심해서 진짜 만약에 네가 알면 언니 진짜 편하게 눈 못 감겠다. 화가 엄청 많이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윤아 씨가 딱 한 번 생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연락을 했고 이제 만나려고 했던 거죠. 이때까지 찾아오지 않다가 자기의 필요로 의해서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로 의해서 나를 찾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생모가 찾아와서 윤아 씨에게 내민 서류는 부양 의무 기피 소명서였는데요. 알고 보니 생모 자신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였던 겁니다. 혹시 호적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연락한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호적 처리 관련해서 연락을 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죠. 언제 니를 만나겠노? 내가 니를 언제 더 만나겠노? 그렇게 운명을 가나? 너무 약속하거나. 부디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